귀한 강사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강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경제, 산업, 부동산, 주식 전망과 대응 전략이라는 약간 거창한 테마를 잡았는데요. 명강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도영 주식 큐레이터 K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순서를 맡았는데요. 조인에서 인사를 드렸던 분도 있는데 17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었고, 저는 이제 아까는 사회학과를 전공해서 사회를 맡다라고 약간 농을 쳤는데, 정보사회학과를 전공해서 트렌드, 미래 예측과 통찰력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우식 미래학자, 전문 미래학자한테 5년 동안 사사를 받아서 열심히 제가 또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부끄럽지만 소개를 올리면, 어찌됐건 수많은 기업들에 출강을 했었고 수천만 원의 강의를 제가 돈을 지불을 해서 강의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리더십 강의부터 시작해서 전략과 마케팅 강의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도 기업을 또 여러 번 또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종경련에서 사회를 봤던 내용도 있고, 목사님에서 강의했던 내용도 있고, 잠정 화장품의 회장님, 김강서 회장님 모시고 제가 CTS 방송에서 2년 동안 MC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좋고 말띠라 말을 좀 잘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의했던 내용이고, 칼럼을 썼던 내용이고요. 또 칼럼을 썼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으로 김도영으로 감수, 이거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지식 큐레이터 K를 치면 또 수많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왜 놨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제가 왜 놨을까요? 어떤 장면이죠? 네? 어떤 분은 치열한 경쟁 사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말씀 주실 때 어디를 지금 찾고 있죠? 네? 정확하게는 목과 어깨 사이를 어디라고 하죠? 두 글자로 줄이면? 목을 차고 있다는 두 글자로 줄이면? 목차. 목차 보시고 진지하게 좀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묵직한 내용이 좀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볍게 준비한 건 아닙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고요. 오라클 이펙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전망, 경제, 산업, 부동산, 주식 전망에 대해서 나눌 예정이고, 세 번째는 누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로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의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혁명과 산업혁명의 큰 차이가, 근데 이 내용도 2016년도에 맥킨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6년 전 얘기예요. 근데 변화의 속도가 10배가 산업혁명 대비 지금이 빠르다. 규모는 300배가 더 크다. 영향력은 3000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보사회학과를 전공할 때 교수님이 15년, 20년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태초부터 2002년도까지의 모든 정보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태초부터 2002년도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정보가 2배가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 회장님 혹시? 인류가 만들어낸 그게 2배. 태초부터 2002년도까지라는 가정은 있습니다. 10년. 아니, 훨씬 짧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짧습니다. 2년. 이틀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더 빠르겠죠. 제가 이게 전공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고, 요거는 2016년도 맥킨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뭐가 빵 터지면 온 지구의 주식이 폭락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임팩트가 크고 빠르니까. 자, 너무나 유명한 워렌 버핏 선생님이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다음 내용 볼게요. 혹시 2004년 12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선물로 책을 3권 준비했는데 맞추시는 분한테는 3권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힌트는 신혼여행지 몰디브입니다. 대형 사고가 났었어요. 쓰나미. 그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참고로 저희 그 처형이 갔던 몰디브 섬이 없어졌어요. 이때 15개국에서 25만 명이 수금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놀라운 그 인사이트를 드리면, 한 개 섬은 전멸, 그러니까 15개 섬에 25만 명이 죽었을 때 반대쪽에서는 8명만 죽었어요.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쓰나미는 어떤 징조를 갖다 주죠? 시그널을 뭐죠? 네? 쓰나미의 징조는 물이 빠집니다. 바다 쪽으로. 그리고 이게 많이 빠질수록 넘어오는 파워가 배가 됩니다. 근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18세 영국 소녀가 그 쓰나미가 있었던 화태평양 쪽에 여행을 갔는데 일주일 전에 지구과학 시간에 이 쓰나미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물이 빠지면 피해라. 그래서 이 소녀는 대피해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사람은 8명 빼고는 다 살은 거죠. 근데 반대는 뭐예요? 물이 빠지니까 무슨 짓을 해요? 물고기 죽으러 막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자, 다음은 2007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것도 전 세계적인 영향을 줬죠. 리먼 누구세요? 리먼 얘기하신 거예요. 전무님이신가요? 2007년 4월 우리가 얘기하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죠. 실제 그 출발은 2007년 4월이고 영향을 준 건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박살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2007년 4월 이전에 돈을 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돈을 뺐어요. 그 시그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프라임 상품에 힌트가 있어요. 서프라임은 뭐냐면, 자, 내가 대출이 10억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110%까지 빌려준 상품이에요. 근데 상환이 힌트죠. 처음엔 이자가 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리금 상환이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원리금 상환이 언제다? 플러스 5년 뒤였어요. 정확하게 2007년에 문제가 터지죠. 정말 어렵지 않아요. 미래 예측이라는 건 수많은 조합들과 시그널들을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붉은 노을이 지면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다? 내일 어떻게 된다? 맑다. 그리고 습찬성 대지진이 날 때 어떤 정조가 있었죠?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떼가 도망가는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자, 오라클 이펙트는 뭐냐면 예측을 잘하면 돈을 더 잘 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내가 지금 부동산 사야 돼, 팔아야 돼.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하나하나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미래를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정말 재밌게도 지금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얘기했지만 내년 3월에는 마스크 벗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사스와 신종플루는 6.6년의 사이클로 왔어요. 메르스는 신종플루 사이에 6.1년이고요. 메르스와 코로나는 4.9년입니다. 넥스트는 언제? 뒤에서 올 것 같아요. 네. 그 회장님은 혹시 언제로 보세요? 넥스트 팬데믹? 저는 사실 저거 3, 4년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짧게 올 네. 제가 이 장표를 1년 전에 강의할 때도 썼는데 제가 예측한 건 내년 하반기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마스크를 벗는다, 리오프닝을 한다라는 전제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위험할 수 있다.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이클이 짧아졌죠. 6.1년에서 4.9년. 그리고 여기서 4년이나 3.5년을 넣으면 플러스하면 되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뒤통수에도 누가 주먹을 빵 때리면 이건 데미지가 엄청 크지만 주먹이 날아올 걸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버티면 데미지가 낮거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워렌 버핏 선생님도 같은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컨설팅을 했을 때 실제 앞에서 저는 이걸 다 써서 그 회사에 컨설팅을 할 때 제가 다 써서 자, 여기 5C 분석부터 시작해서 STB 분석, 4P 분석 이게 마케팅 전략을 짤 때의 프로세스인데 하나하나 제가 자, 고객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자는 어떻게 됩니까? 조력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컨텍스트라는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화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과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 전문가입니다. 주식 전문가인데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먼저 종목을 보실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됩니다. 태풍이 지금 불고 있으면 나무들은 하나의 종목입니다. 나무가 많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종목에 베팅을 하면 잃을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렇다고 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 9.11 테러 날 때 삼성전자 포함해서 하한가 종목이 속출을 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제 지인은 1억의 행동을 가지고 레버러지 투자해서 3억을 베팅했다가 3일 동안 쭉쭉 빠지니까 3일 만에 1억을 날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9.11 테러 때
상한가 갔던 종목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갔을까요? 9.11터에 수혜가 되는 종목이겠죠. 광림이라는 특장차 회사예요. 구조하고 이래야 되니까 상한가가 빵 터진 거예요. 다른 종목 다 하한가 갈 때 삼성전자 포함해서. 컨텍스트 참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거시경제 산업 전망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 축이 우리가 지금 화두가 되는 시대입니다. 갈등의 시대, 긴축의 시대, 상실의 시대. 갈등의 시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졌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양강 패권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줄 세우기가 지금 시작됐죠. 러시아, 그다음에 어디랑 붙어 있죠 지금? 지금 한 팀이 된 러시아, 중국, 북한, 그죠? 미국, 호주,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벌어졌고 긴축의 시대고요. 지금 통화기준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얼마 전에 주택은행, 한국은행에서도 0.25가 또 올라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조 긴축이 지금 전환이 됐고, 자산 가격에 비해서 부동산이 뭐니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고, 글로벌 협력이 이런 갈등의 시대 훼손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금융 고변동성 위험의 시대가 왔고, 성장 문화 본격화가 왔고, 새로운 균형점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직영학이라고 하나금융에서 쓰는데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국가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정학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국하고 우리가 최근에 크게 한번 맞았던 게 무슨 사태였죠? 이것 때문에 여전히 뭐 화장품이니 뭐니 지금 다 여전히 사드, 그죠? 직영학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지금도 뭐예요? 반도체 때문에.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역으로 배터리 얘기도 제가 이따가 드릴 거예요.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이 못 쓰게 하니까 지금 수혜를 받는 회사가 어디예요? LG 쪽에 어디? LG 엔솔이 지금 시가총액 몇 인치 아세요? 삼성전자가 1위죠. 부동의 1위. 2위가 어디? LG 엔솔이요. 무려 134조. 3위는 어디예요? 3위. 옛날처럼 뭐 현대차니 하이닉스니 뭐 이런 기업이 안 들어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위입니다. 근데 3위는 63조. LG 엔솔은 지금 134조. 부동의 2위, 3위가 지금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요.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국, 러시아, 여기에 중국, 러시아가 붙어 있는데 밑에 북한이 같이 붙어 있어서 무기를 지금 막 러시아에 지원하고 막 이런 게 같이 있고 미국 중심으로 호주, 일본, 우리나라가 지금 또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반도체 전쟁이 벌어졌는데 요거는 뒷부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가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자, 전 세계는 지금 21년에 6.0 그리고 올해는 3.2, 내년은 2.7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은 5.2, 2.4, 1.1, 미국은 5.7, 1.6, 1.0. 예, 엄청나게 떨어지죠. 유로존 5.2, 3.1, 0.5. 근데 재밌는 건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이런 시그널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IMF가 1월달에 전망했을 때랑 4월달에 전망했을 때랑 7월달에 전망했을 때랑 10월달에 전망했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3개월 동안에 수많은 변수들이 벌어지니까 아까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IMF에서도 전망률이 자꾸 탁탁탁탁 떨어져요. 다음 장표에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1.8%부터 여기는 2.2%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다음 장표는 1.7부터 2.3까지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8%는 하나금융, OECD, KDI고요. 1.9는 피치, 산업연구원, 2.0은 IMF, 2.1이 한국은행이 몇 개월 전에는 2.1% 내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1.7%로 확 낮춰요. 대변수. 오늘도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 세계 그 글로벌 이슈들을 그 확인하는 회의를 오늘 새벽에 열었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런 파고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니까 2.2%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예측을 했고요. 자, 요거 조금 풋풋하게 보이는데 한국은행이 1.7%부터 아시아개발은행은 2.3%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가 썩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또 예측한 건데 22년도에 4.1, 2.5,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2.2% 정도로 상승한다고 본 거고요. 자, 요거는 하나금융인데요. 4.1, 2.6, 1.8%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상수지에 대해서
정리한 표인데 21년도에 883억 달러, 올해는 413억 달러, 내년에는 510억 달러라고 보는데 이것도 같이 봐야 돼요. 제가 뒷장에 같이 지금 본 건데 하나금융이 왼쪽이고 현대경제원본이 오른쪽인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21년도는 당연히 똑같죠. 883억 달러인데 하나금융은 올해 310억 달러를 얘기했고 현대경제원본은 413억 달러, 여기서 이미 30%의 갭이 있어요. 내년도는 더 커요. 내년에는 하나금융은 300억 달러를 받고 경상수지가, 올해는 현대경제원본에서는 510억 달러, 무려 70%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숲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부동산이나 주식은 주식으로 따지면 한 종목, 한 섹터만 볼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시그널들이 모아져서 어쨌든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그 추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자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이고요. 자, 제일 왼쪽 장표는 세계 제조업 PMI인데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해서 50 이하면 그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는 하나의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50 이상이었다가 쭉 내려갔죠. 한 4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그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는 50 이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반도체 수출 단가,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 품목이니까 되게 중요한데 전체 수출 단가와 반도체 수출 단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장표인데 중국 수입 중에 한국 점유율이 17년 대비 21년 4년 만에 중간재가 지금 거의 다 토막 났고요. 중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 전에 베트남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수출하고 있다라가 중국이 지금 뭐 폐쇄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다음에 ICT, 이것도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LCD가 우리가 세계 1위였다가 뺏겼고 최근에는 OLED가 점유율이 깎이고 있죠. 그 다음은 어디? 반도체가 지금 또 하나의 위험한 시그널들이 나오겠죠. 자, 하나금융에서 정리한 그 주요 여건은 어쨌든 글로벌 환경 요인이 이렇게 중국이 경기 회복력이 약화된다. 공급망이 지금 블록화된다. 블록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양강 구도에서 지금 블록화돼서 막 쪼개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과 바이든이 반도체 우리 지금 뭐 SK 줄 세워서 야 너 우리 줄 쓸 거야 안 쓸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근데 사드 때랑 좀 다른 건 사드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맞았지만 사드 때처럼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반도체에서는 얘네들도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다음에 제가 장표에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내 환경 요인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코로나 특수가 약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부동산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산업 내부의 재고가 축적되고 재고 부분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산업 간 리스크가 전이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소재 부품이나 이런 부분도 쭉 정리를 했는데 뒷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자재 완성 B2C에서 소개도 같은 단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왼쪽에 있는 정유와 2차 전지를 빼고는 내년 산업도는 지금 기상도가 매우 안 좋다. 맑음은 2차 전지와 정유 빼고는 지금 다 안 좋아요. 여기 회색은 침체 국면에 들어갈 거다. PC, 가전, 디스플레이, 개발업, 건설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정체 국면 그나마 숙박업, 창고, 임대업, 통신, 소매유통 회복인데 약간의 회복이고 둔화될 확률이 높은 게 여기 하늘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개 산업군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 쪽에서는 부품 쪽에서는 정유, 2차 전지 빼고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다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합산 영업 이익률과 합산 실적이 어찌됐건 132조 원에서 1300조에서 1260조로 떨어진다. 영업이익률도 8.8에서 6.1로 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왜 표시를 했냐면 하나금융과 산업연구원이 공통적으로 2차 전지 기상도가 매우 좋다라는 표시입니다. 제가 2차 전지가 왜 좋은지를 뒷면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호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LG 엔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그 중국의 배터리를 못 만들게 미국이 견제를 해버리니까 지금 국내의 3사 배터리 제조사의 수주 잔액이 올해 기점으로 700조 원이고요. 내년도까지 1,000조 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LG 엔솔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13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올해 매출은 그 LG엔솔이 작년에 17조, 올해 25조거든요. 근데도 벌써 시가총액 2위 찍었죠. 수주잔액이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가 700조 원이면 내년에는 1000조 원 바라보면 최소 못해도 100조 이상의 매출이 찍힌다라는 예측이 되니까 주식을 살 때도 결국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투자가 좋을 거다라는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소비재 산업인데 재화 소비가 위축된다. 리오프닝은 이제 막 우리가 코로나로 식당이 언제든 갈 수 있고 이런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친구가 그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저녁에 2군데 식당과 1군데 호프집을 갔는데 3군데가 다 만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리오프닝을 통해서 어쨌든 좀 호재가 있지만 그 재화 쪽은 약할 거다. 그리고 비용 부담이 커질 거다라는 기상입니다. 그리고 30대 기업 창고에 악성 재고가 181조가 쌓여 있는데요. 삼성전자만 해도 57조, 하이닉스가 15조의 악성 재고를 갖고 있는데 감가상각으로 7조 원이 날아가요 매년. 그리고 금융에 대한 비용이 25조 원에서 올해는 45조 원이 되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저게 더 올라가겠죠. 최소 60조에서 70조까지 금융 비용이 30대 그룹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0대 기업이 악성 재고가 181조가 쌓여 있다는 내용입니다. 63조가 작년 말 대비 늘었어요. 예. 이건 하나의 또 안 좋은 시그널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또 뒷단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금리 상승, 높은 공사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썩 좋지 않은 시그널이 예측이 됩니다. 자, 정부 SOC 예산을 보면 쭉 떨어지죠.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SOC 예산이 많이 편성을 돼야 되는데 썩 그렇지 못한 시그널이고요. 반대로 건설 공사비랑 금리는 올라간다는 게 건설업 쪽에 지금 악재로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 수주액은 뚝뚝 떨어지죠. 수주액과 그리고 주요 건설업체 경영 성과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당연히 안 좋은 거는 이미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자,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긍정적인 부분, 사드 대비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건 어찌됐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18년도 대비 21년도에 한국이 24에서 19% 떨어졌지만 이게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2020년에 한국의 포션은 19%를 받는데 10년 뒤에도 19%를 일단은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견제한 게 우리한테는 호재가 됐기 때문이죠. 안 그랬으면 또 10년 안에 LCD, OLED 점유율 쭉쭉 뺏기는 것처럼 좀 뺏겼을 텐데 그러면 중국 시장 미국이 46에서 36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에서 조금 포션이 바뀌고 우리나라는 견조하게 일단 10년 동안은 먹거리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12월 달에 기재부에서 이게 발표가 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는 지자체들한테 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통해서 누적 수준 금액이 1조 원에 이르는 것을 컨설팅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22년도 예산과 그다음에 추경 그리고 23년 예산도 잠깐 보면 크게 변화는 없어요. 뭐 R&D도 크게 변화 없고 SOC도 크게 변화는 없고 오히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쪽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기업들은 정책자금의 수혜에서 좀 많이 벌어서나 있다라는 좀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자, 부동산 얘기를 드릴게요. 자, 부동산은 어찌됐건 지금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자, 시점이 언제냐? 21년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은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PMI 지수 유로존에서도 지금 PMI 지수가 뚝뚝 떨어지죠. 50 이하로 지금 이미 떨어졌죠. 예.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데요. 자, 이게 한 10년치예요. 5억에서 쭉 올라가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이라는 거고 경기도는 한 6억 정도 되고 인천은 한 5억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내가 10억이 있으면 지금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5억 해서 여기 두 채 사면 되지. 오르는 거 보면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죠. 오를 때 팍팍 오르는 데는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마찬가지죠. 계속 이어집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죠. 팍팍 올라가죠. 이거는 전세 세입자들한테 안 좋은 시그널이지만 자, 그 다음 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의 장기 추이를 보면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는데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한 3년치를 보면 서울은 60%가 올랐어요. 인천은 56%가 올랐고 경기도는 68%가 올랐는데 떨어질 때 보면 서울은 7%밖에 안 빠지고
인천은 10%밖에 안 빠지고 경기도는 8%밖에 안 빠졌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부동산을 살 것 같으면 조금 더 기다려서 내년도에 시간을 보고 좀 더 기다려서 어디를 사야 돼요? 서울, 인천, 경기권을 사야 된다. 오를 땐 많이 오르고 내릴 땐 적게 내리니까. 그죠? 자, 종부세 부담에도 다주택자 안 팔고 버티는 이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10년치로 보면 어찌됐건 경제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아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대에서 11억 된 것처럼 어찌됐건 오르락 내리락은 하겠지만 버티면 똘똘한 한 채를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럼 똘똘한 한 채가 지금까지 정리하면 어디? 서울, 경기, 인천. 이 정도. 자, 상품별 가격을 보면 아파트가 지금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빌라가 파란색이요. 그러면 아파트와 빌라 중에 어디? 아파트. 자, 다시 정리하면 서울시가 지금 빠지는 게 제일 적게 빠진 거예요. 여기 주황색이나 이런 건 많이 빠진 거고 여기 흑적색은 엄청 빠진 거죠. 자, 정리하면 어디? 서울시와 인천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살 때 팔 때를 잘 힌트로 제가 이 정도 드렸는데 엉뚱한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강사가 뭐 저기 전라도 사람 아까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경기 변동 그래프랑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부동산은 2021년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침체기와 수축기와 저점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랬을 때 아직은 시기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건 지금 좋은 시그널들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막 침체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그렇게 막 6개월짜리가 아니거든요. 한 2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완전 저점은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도 보면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최바닥은 그 주포라고 해서 주식을 핸들링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절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게 가장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국 미분양 아파트를 또 볼게요. 최악일 때 대비 그래도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지금 빨간색으로 보면 32,000가구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는 지금 대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 그 피할 데가 어디? 대구, 경북. 그죠? 예, 이런 시그널이 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와 보면은 자, 쭉 보시면 21년 대비 지금 54만 원에서 46만, 43만 원 떨어지고요. 분양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현 정부 부동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랑은 별 차이가 없어요. 257만, 280만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거기서 이제 수도권은 158만, 112만에 대한 표고요. 그 다음에 힌트는 여기 나와 있어요. 도시 공급 확대라고 해서 이건 다 국토부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22만 가구 규모의 재개발 구역 선정,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균제 완화. 그래서 여의도가 지금 빵 터졌죠 또 이번에. 예, 여의도 터지고. 그다음에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중과세가 또 잠정 보류를 한 거예요. 원래는 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 그대로 받았다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 나오는 거죠.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선정, GTX 대통 및 조기 착공, 요거 다 나와 있어요. 다 찾으시면 아 저기가 또 좋은 힌트가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 인천 경기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그다음에 저기 중심으로 이런 교집합들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투자처가 나오겠죠. 자, 주식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 전문 분야인데 제가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좀 지을 예정입니다. 자, 2023년 그 코스피 예상 범위는 비슷해요. 하단은 2000에서 2050까지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그 윗단 고점된 2550부터 2900까지 꽤 밴드폭이 큽니다. 요건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가 정말 중요한 주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자, 10년치로 보면 다우지수는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6이 와 있죠. 근데 아까 부동산하고 좀 그래프가 비슷해요. 마찬가지 나스닥도 비슷한데 핵심은 뭐냐면 올라갔다가 빠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지만 어찌됐건 빠져도 뭐 요 정도 선에서 지지할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요건 하나의 거시 차원에서의 힌트고요. 더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 날 위메이드 삼총사가 하한가를 갔어요. 왜 그랬죠? 위믹스라는 발행 코인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니까 발행했던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포함해서 세 개사가 하한가를 가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봤더니 15%가 또 빠졌어. 얼마가 빠져요? 이틀 동안 45% 빠졌죠? 1억 넣었으면 5,500 됐고 10억 넣었으면 5억 5천이 됐겠죠. 이런 걸 피하려면 근데 위메이드 맥스는
제가 포착한 시그널에 따르면 얘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사진 찍어두시고 요거 나중에 컨설팅 필요하면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계좌입니다. 10월 31일 기준 4,187명 KB증권에서 제가 리그를 펼쳐서 264등 안에 들어갔고 6.31% 상위권. 요거는 11월 22일 기준 7,100명하고 리그를 해서 459등을 하고 있다는 제 인증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네 가지예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 재료 테마 분석, 선행지표 활용, 4대 지표. 제가 만든 합성 지표가 있어요. 그거를 3분 남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요건 하나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퀀트 매매, 시스템 매매,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는데 예전에 저도 2,500개 종목을 그냥 차트를 막 1초씩 돌려서 막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거나 했는데 아예 조건식을 만든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축적했던 노하우를 자 여기 보면 체결 강도, RSI, CCI, 볼린저 밴드, 매물대 돌파 이런 시그널들을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거다라고 포착을 해서 넣었더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13가지 정도의 조건식이 있어요. CN, 가로 열고, EOF 요게 딱 되면 자 다음 장표 이런 식으로 종목명이 땅 뜹니다. 요건 장 종료 후에 10월 31일 날 여기 오시면 우리 조영국 대표님께 제가 보냈던 인증 카톡이 왼쪽에 있는데 자 내용은 뭐냐면 10월 31일 날 장 종료 후에 카카오가 떴어요. 키움증권이 떴어요. 자 그래서 11월 1일 날 조영국 대표님께 그제 카카오와 키움증권이 떴습니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빼빼로 데이 때 11월 11일 날 카카오가 무려 15% 장 종료예요. 장기엔 20%까지 올라갔어요. 9일 만에.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시스템 매매나 알고리즘 매매로 1등은 문병록 있어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인데 10년 동안의 모든 정보들을 넣어서 자동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해서 국내에서는 나름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전 세계 1위가 또 있죠. 자, 바이든 옆에 있는 이 수학자예요. 노벨상, 수학계의 노벨상까지 받은 수학 천재인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198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해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66%인데 지금까지 벌어둔 돈이 130조 원이고 이 사람 연봉이 작년에 얼마였지 아세요? 3조. 연봉이요. 매출 말고 연봉이 3조. 네. 이 사람 뭐냐면 핵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을 기용을 해서 핵탄두나 미사일이 그 궤도권을 벗어날 때 계산법을 주식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거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건 시스템 매매라고 하는데 미국만 해도 80%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700명의 트레이더가 있었는데 다 자르고 2명만 남기고 프로그래머 200명을 고용해요. 시스템 매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신문을 보고 이제서야 사고 누가 뭐 사봐라 해서 사고 이러면 지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게 돼요. 0.0001초 슈퍼컴퓨터가 샀다 팔았다는데. 자, 두 번째는요. 실적, 재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저는 13가지 조건식에 맞는 게 종목이 딱 뜨면 그 다음에 보는 게 실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매출액,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 그 다음에 그 PER, PBR, BPS, ROE 이 정도를 딱 보면 재무적 분석은 좀 끝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업종 테마입니다. 지금도 장이 안 좋지만 업종이 순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요. 요거는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날이에요. 비철금속, 고려관이나 이런 게 올라갔다는 거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코로글로벌이나 이런 것도 올라갔죠. 순환매. 오늘은 보니까 LG전자가 한 5%대 올라갔더라고요. 전자 쪽이 올라가고 삼성은 또 떨어졌고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섹터 아까 얘기했듯이 2차전지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위메이드 얘기했는데 오른쪽이 바로 제가 4대 지표를 합성 지표로 만든 거예요. 이거 선행 지표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수백 개 지표를 해서 다 후행이거든요. 지표들은. 그걸 가지고 만든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주가가 월봉 그냥 하락을 했대. 이런 계속 고인물이 많이 하듯이 하면 이건 사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시그널. 반대로 저렇게 과열이 됐으면 얘는 사요. 주가는 내려갔는데 그러면 어떤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올라갔죠. 17만 원 하던 게 4만 원대 됐는데 8만 원이라고 싸다가 들어갔으면 반토막 나겠죠. 6만 원이니까 싸다고 들어갔으면 반토막 나겠죠. 저 같으면 안 사죠. 이렇게 월봉이거든요.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다는 시간이 나왔을 때 자, 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빠졌어요. 과열이에요.
이거 세력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내려갔으면 저렇게 고인물이 나야 되는데 올라간다? 이거는 크게 가겠다. 월봉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주식 투자의 제 핵심 배법은 조건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마무리하면 2차는 기본 재무 분석을 하고요. 3차는 재료 섹터 분석을 하고 4차는 제가 찾은 선행 지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쭉 어찌됐건 PDCA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플랜 두 체크 액션. 보통은 두만 많이 하시는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이런 거시경제나 산업 전망, 부동산이나 이런 전망 없이 뭘 투자를 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계획이 없으니까 실행을 하고 잘 됐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개선할 점을 찾아서 다시 플랜으로 가는 반복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뭐 거시환경 분석은 미래학 쪽에서 얘는 스틱이라고 해서 소셜, 테크놀로지컬, 이코노미컬, 폴리티컬 리걸 여기서는 지금 생태학적인 ESG가 지금 화두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무인자동차 갖고 스틱 분석한 하나의 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임무원료 난성대요.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큰 일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허창수 GS그룹의 정경련 회장님, 지금도 회장님이시고 제가 모셨던 분인데요. 회장님이 또 몇 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23년 임무원료 난성대역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개혁을 이루는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이후에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